이후에 만약에 내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살이 찐 채로 있는다거나 운동도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있으실 경우에는 추후에 실제 2형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가. 안녕하세요. 두 번째 봄 여성의원 산부인과 전문의 정선화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감사하고요. 오늘 이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산부인과 전문의로서 좀 의학적인 내용을 여러분께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출산율이 감소는 한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이게 확실히 제 나이 또래, 제 세대들은 거의 아기를 안 낳는 그런 분들이 좀 많았고, 그나마 다행인 거는 요새 결혼한 친구들, 지금 20대 후반, 30대 초반 친구들은 그래도 아기를 좀 낳으려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TV에서도 출산율이 조금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뉴스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저는 좀 체감이 돼요, 오히려. 되게 많이 떨어졌다가 요새 임신에 대한 그런 질문들도 좀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임신을 대비해서 그런 피검사 같은 준비해야 될 검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검사를 좀 미리미리 챙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요즘 많으세요. 저희는 주로 혼자 오시기는 하는데 그래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오시는 커플들도 많으세요. 같이 질문도 하시고, 이제 여자친구가 혼자 산부인과에 오기가 조금 뻘쭘하다거나 그럴 때 같이 이제 오시기도 하고, 본인들도 만약에 혈액 검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면 같이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조금 젊은 남자친구들은 그래도 산부인과에 같이 오시는 거를 그렇게까지 막 아주 부끄럽거나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우선은 임신 기간에는 꼭 챙겨야 되는 영양분이 있어요. 만약에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라면 임신 한 3개월 전부터는 남성과 여성이 모두 다 엽산을 좀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바이타민 B군이거든요. 근데 이 엽산을 임신이 됐을 경우에는 남자는 더 이상 안 먹어도 되고, 여성분들은 엽산을 계속 임신 초기에 잘 드셔줘야 되는데, 그 이유가 신경관 결손증이라고 하는 기형을 이 엽산을 먹지 않으면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형아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 아기가 신경계통 발달이 완벽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게 엽산을 꾸준히 드셔야 되고요. 이게 한 16주에서 20주 사이가 되면 그때는 철분제로 교체를 합니다. 엽산을 더 안 드셔도 되고, 그때서부터는 이제 철분제를 드셔야 되는데, 철분제가 좀 쇠맛 나고 먹기가 좀 힘들기는 하거든요. 그래도 잘 드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만을 하실 때 정말 피가 많이 나요. 아마 우리 일반 분들은 상상이 잘 안 가실 텐데, 교과서에는 gush out, 그러니까 우리 마치 수도꼭지를 틀었을 때 물이 쏟아지는 양상으로 진짜 피가 많이 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엄마가 미리 피를 준비하는 거예요. 원래 내 몸에 들어있는 피보다 한 1.2배에서 1.5배를 먼저 만듭니다. 그거를 따라가기 위해서는 철분이 더 보충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끝까지, 분만까지 철분제는 다 드셔야 되고, 분만 후에도 혹시나 이제 피검사 상에서 약간 빈혈이 있다거나 그렇게 되면 조금 더 보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외에도 돌 밀도가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D, 칼슘 이런 거 조금 같이 챙겨주시면 더 좋고요. 오메가3라든가 아니면 이노시톨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될 수는 있으나 이건 필수 영양제는 아닙니다. 꼭 이게 크리티컬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기 때문이죠. 이노시톨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장점이 임신성 당뇨의 리스크를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전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을 가졌다거나 아니면 임신성 당뇨의 리스크가 조금 유전적으로 더 나는 확률이 높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이노시톨 같은 것 같이 드셔도 괜찮은데, 반드시 먹어야 되는 그런 영양분에는 속하지 않습니다. 네, 아기가 이제 그쪽에 신경계통의 발달이 어느 정도 다 끝나기 때문에, 구조적인 발달이 끝나기 때문에 그때는 바꾸셔도 되고, 아니면 계속 엽산을 드셔도 사실은 우리 몸에 해가 될 건 아니고 오히려 더 좋기 때문에 엽산 같이 드셔도 괜찮습니다. 여성마다 체중이 증가하는 정도가 다 다르거든요. 보통 건강한 체중 증가량은 한 11kg에서 12kg 정도까지 체중이 늘어나는 거를 조금 가장 이상적으로 보고 있고요. 근데 이게 꼭 이렇게 되지만은 않죠. 더 뚱뚱해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렇게 몸이 좀 불어나가는 과정에서 혈액량도 같이 몸이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분만 시 나타날 수 있는 실혈, 피가 빠져나갈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서 몸이 좀 미리 만들어 놓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신 시 조심해야 될 음식은 사실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당연히 이제 술 절대 안 되고요. 술은 정말 안 됩니다. 술은 기형아 유발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폐활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서 지능도 많이 떨어지거나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되고요. 그다음 커피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잔 정도는 괜찮습니다.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드셔도 되니까 뭐 죄책감을 갖지 마시고 드셔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이제 먹지 않았으면 하는 음식들은 좀 날거 있잖아요. 생선 이런 것들은 특히 생선 중에서 또 먹이 사슬에 꼭대기에 있는 그런 애들 있잖아요. 연어라든가 아니면 고등어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위쪽에 있는 생선들은 많이 드시는 거를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물고기들도 잡아먹고 하는 과정에서 먹이 사슬의 꼭대기에 있는 애들이 중금속이라든가 이런 농도가 가장 높은데, 사실 성인은 상관이 없는데 임신을 한 상태에서는 그 중금속이 아기한테 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임신 중에는 좀 그런 생선들을 피하시고, 또한 날거, 생거는 조금 또 이제 감염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감염이 되면 진짜 산모의 몸이 위험해질 수도 있는 거고, 특히 임신을 했을 때 쓸 수 있는 약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일 건강한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제일 좋죠. 엄마도 건강해야 됩니다.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가 건강합니다. 무조건 엄마가 먼저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엄마들이 되게 많이 자기를 희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아기만 괜찮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여성분들이. 근데 아닙니다. 본인 몸을 잘 챙기셔야 그 몸 안에 있는 아기들이 안전하게 잘 클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뭐 골고루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과일이라던가 이런 것도 좋기는 하나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 리스크를 너무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너무 과하게 드시는 건 피하시는 게 좋고, 제철 과일 아니면 고기 같은 것들, 그런 것들 좀 익혀가지고 충분히 단백질 섭취도 잘 하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칼슘이 들어있는 그런 음식들, 견과류라던가 아니면 채소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 항상 이제는 뭐를 잘 먹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건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골고루 잘 드시는 게 좋고, 또 과식하지 않고 체중이 12kg 이상으로 이렇게 불지 않는 그런 몸을 좀 잘 만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사실 그럴 때도 만약에 너무 과하게 한다면 먹는 거를 제한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다이어트는 금기예요. 체중을 빼는 거는 금기입니다. 임신한 상태에서는 체중을 빼는 것 자체는 아이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고, 단 이제 너무 내가 뚱뚱해지지 않을 정도로만 식단을 조절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가 처음엔 55kg였는데 임신을 했더니 갑자기 20kg 찌거나 30kg 막 이렇게 찌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임신성 당뇨라던가 임신성 고혈압 같은 것들이 더 쉽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한테도 위험하고 나중에 분만 당시에 산모도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임신성 당뇨와 임신성 고혈압의 정의는 출산을 하게 되면 걔가 좋아집니다. 근데 이런 경험이 임신 도중에 있었던 산모는 이후에 만약에 내가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계속 살이 찐 채로 있는다거나 운동도 안 하고 식단 조절도 안 하고 그렇게 계속 있으실 경우에는 추후에 실제 2형 당뇨나 아니면 고혈압으로 발전할 수 있는 리스크가 몇 배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대사증후군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쉽게 생길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예전에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이 있었던 분들은 훨씬 더 그 리스크가 높게 빠르게 병으로 이환될 수 있는 거죠. 어찌됐든 대부분의 엄마가 섭취하는 것들은 모유로 다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 더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는 없고, 저는 똑같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음식 같은 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 하지만 약을 먹을 때 약 같은 것들이 이제 모유로도 또 나가서 아기한테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약을 챙겨 먹어야 되는 시기에는 주치의랑 산부인과 전문의랑 같이 상의를 해가지고 먹어도 되는지, 아니면 이거를 수유를 좀 짜서 버려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같이 상의하면서 드셔야 되고요. 이게 또 임신 중에도 꼭 약을 먹어야 될 때들이 있어요. 금기만 아니라면 약을 투여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때도 이제는 엄마의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지면 아기한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상태가 아닌, 엄마한테 도움이 되고 아기한테는 큰 문제만 아니라면 약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어느 상태 때 더 조심해야 이거는 아닌 것 같고요. 양측 다 조심을 해야 되고, 만약에 정말 궁금하거나 아니면 꼭 약을 먹어야 되는 상황이 생기면 주치의랑 상의해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그 정도로 문제가 되려면 진짜 엄청나게 문제가 돼야겠죠.
해야겠죠. 엄마 몸이 이미 남아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유를 하면 안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러면. 저는 임신을 하셨어도 좀 규칙적으로 잘 지냈으면 좋겠고, 임신을 했다고 해가지고 너무 활동량을 줄인다거나 원래 조금 많이 걷는 거를 다 안 걷고 차만 타고 다닌다거나 이러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일상생활 다 똑같이 하셔도 되거든요. 물론 이제 사이사이에 입덧이 너무 심한 엄마라던가 아니면 다른 질환이 있는 엄마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그때그때마다의 이제 처치를 해야 되고 활동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원래 내가 이 정도의 운동을 했었다 하면 똑같이 유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만약에 자연분만을 하려면 이제 내가 체력이 있어야 애기에 힘을 주고 애기를 밀어낼 수 있는데, 엄마가 만약에 너무 운동량이 떨어져서 체력도 다 엉망이고 그러면 애기 날 때도 힘들고 애기가 중간에 걸릴 수도 있고, 또한 제왕절개를 하더라도 제왕절개 이후에 또 많이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누워만 있다던가, 물론 너무 아프죠. 아픈데 그래도 움직이셔야 나중에 이제 자궁이랑 방광이랑 장이 서로 막 엉겨붙고 들러붙는 거를 막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엄마 체력이 너무 안 좋고 운동을 많이 안 했던 엄마라면 아무래도 수술 후에 회복하는 그런 속도나 이런 것들도 차이가 있겠죠. 완전히 금기인 상황들이 몇 가지 있어요. 폐동맥 고혈압이 있다던가 심장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임신성 고혈압이 있다던가 아니면 태반이 문제가 있다던가 양수가 파열됐다거나 뭐 이런 등등의 아주 특수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아니라면 원래 만약에 내가 이 정도 강도의 운동을 했다, 조금 빠르게 걷고 뭐 운동을 조금 했었다 하면 괜찮아요. 똑같이 하셔도 됩니다. 일도 하셔도 되고요. 출산 후에는 한 4주에서 6주간의 산욕기라는 시기가 있거든요. 그 시기 때는 아무래도 이제 몸이 출산 전으로 돌아가는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 많이 좀 힘드실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물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너무 누워만 있거나 이런 거는 절대 도움이 되진 않습니다. 좀 많이 움직이셔야 돼요. 걸으려고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그렇게 너무 누워만 계시면 오히려 이제 뭐 수술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착도 생길 수 있고 오히려 회복하는 속도가 더 더딜 수 있어요. 원래 모든 수술이든 뭐 시술이든 나중에 끝나고 나면 얼리 앰뷸레이션이라고 해서 빠르게 환자가 움직이기를 권유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움직여야 특히나 이제 임산부 같은 경우는 혈전 같은 거 생기는 것도 미리 막을 수 있고 조금 더 회복이 훨씬 빠르게 됩니다. 너무 누워만 계시면 진짜 혈전 같은 것들도 생기기 쉬워요. 제가 아까 좀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활동을 안 하시다가 갑자기 임신을 했기 때문에 내가 갑자기 운동을 하겠다, 이런 상황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을 거의 안 했던 사람인데 임신하고 나서 뭐 임산부 요가를 하겠다고 조금 무리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진짜 태반이 조기 박리가 돼서 아기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고, 완전히 응급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는. 그리고 너무 복부에 힘이 많이 가게 되는 그런 자세라든가 운동 같은 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스쿠버 다이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했던 로딩 정도의 활동량을 하셔야지, 그거를 갑자기 넘어서는 그런 경우는 오히려 무리가 될 수 있어요. 배가 너무 눌릴 수 있는 요가 자세라던가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이 아기 다 괜찮고 엄마 상태 다 괜찮다고 컨펌을 해주셨을 때 하셔도 되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갑자기 하다가 문제 생기는 경우들을 저는 좀 만났습니다. 22주 정도 된 엄마였는데 뭐 임산부 요가를 하시다가 태반 조기 박리가 생겨서 거의 22주에 제왕절개를 해서 아기를 꺼냈죠. 근데 24주부터 아기를 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기를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거의 23주, 24주 가까이 될 때까지 살리고 수술도 여러 번 했는데 결국에 아기가 죽었습니다. 원래 이제는 의학적으로는 24주부터 넘어야 아기를 좀 더 살릴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고 정의를 하는데, 22주에 태반이 미리 다 떨어져 버렸으니까 어쨌든 아기를 꺼내기는 해야죠. 피가 많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뱃속에서 아기 죽죠. 아기 생명줄인데, 그러니까 빨리 꺼내서 처치를 해야 되고, 또 태반이 조기에 박리가 되면서 배 안에서 피가 진짜 많이 날 수 있어요. 이게 지혈이 안 되기 때문에 빨리 아기를 꺼내고 지혈을 또 해줘야 됩니다. 엄마도 위험하고 아기도 위험합니다. 형태는 다 가지고 있고, 단 아기가 살이 이렇게 통통하게 붓거나 이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거의 뼈랑 가죽만 조금 있고 그런 상태죠. 되게 이제 바스라질까봐 이렇게 막 조심조심 해야 되는 상태고, 거의 살리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입덧이 심하면 약을 드세요. 입덧 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뭐 입덧이 심하면 뭐 어떻게 다른 음식을 먹고 이렇게 물론 뭐 도움이 될 수 있는 행동들이 있어요. 조금씩 소분해서 먹는다거나 냄새가 나지 않는 스낵 위주로 조금씩 드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우선은 대부분의 경우가 입덧이 임신 초기에 발생을 하게 되거든요. 예전에는 입덧 약이 기형아를 일으키는 약으로 분류가 돼서 한동안은 그 산부인과 상과에서도 입덧을 크게 이제 조절하지 않는 그냥 버텨라 약간 이런 식으로 봤는데 지금은 입덧 약이 많이 좋아졌고 아기한테 기형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입덧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약을 드시면서 조절을 하셔야 되는데 그 이유가 임신 초기에 영양 상태가 부족한 엄마들한테서 태어난 아기들이 뭔가 발달이 늦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데이터가 나와서 임신 초기의 영양 상태가 아이의 그런 신경계통 발달이라던가 이런 거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 되게 임신 초기에 골고루 잘 섭취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네, 출산 후 우울증을 겪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요. 아무래도 이제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변화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아요. 우선 내가 아이를 제대로 케어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한 좀 의문이라든가 아이가 혹시나 좀 아프게 태어났다거나 그럴 경우 엄마들이 되게 길티, 죄책감을 갖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뭔가 챙겨야 될 사람이 하나 생겼는데 걔는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잖아요. 그랬을 때 첫째를 특히나 낳았을 때 어떻게 육아를 해야 될지 좀 몰라서 또 우울해지는 경우들도 많고 주변에 도움이 좀 필요하다고 느끼는데 그러지 못하는 환경이 됐을 때도 엄마들이 많이 출산 후 우울증, 포스트파tum 블루를 경험을 하게 돼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는 출산을 했을 경우 엄마 몸이 안 그래도 힘든데 아기까지 케어하는 게 더 버거울 수 있기 때문에 남편이라든가 주변에서 조금 도움을 주시는 게 아무래도 그런 출산 후 우울한 감정을 컨트롤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보니까 뭐 출산 휴직 같은 것들이 남자들도 많이 좀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좀 옆에서 같이 엄마가 회복할 수 있게 도와준다든가 아기 육아를 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돕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부담이라든가 이런 거를 나누는 거를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